안녕하세요. 히커스에서 형법을 강의하는 이우진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군무원 시험 2020년, 26년 군무원 9급 형법 시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지문이 좀 길지만 좀 판례들이 좀 답을 좀 잘 찾을 수 있는 이런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다만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판례도 몇 개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답을 고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이제 고의과실 관련된 건데 1번 청소년 유해 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청소년인 갑 17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 업주인 피고인이 갑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주점의 지배인이 갑을 고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인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와 관련해서 무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판례 입장은 이럴 때 결국 고용 여부의 최종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 이걸 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배인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고용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업주가 했겠죠. 최종적인 주체는 사용자인 업주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게 아니라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1을 향하여 살인을 갖고 살인의 고의란 얘기죠. 살인의 고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꼬꾸라진 동료와 동료의 등에 업힌 피해자 2의 머리 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피해자 2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자상으로 사망케 한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이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사실의 착오에서는 법정적 부합서를 취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겠죠. 있는 경우로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2에 대하여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한다. 그죠? 피해자 1을 노리고 때렸는데 2가 맞았다. 그럼 방법의 착오겠죠. 방법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살인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갑은 약간 전응아인 갑의 처에게 병이 젖을 달라고 하면서 희롱하자 병을 구타하면서 순간적으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병의 머리를 후려쳤다. 병이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갑은 병이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를 몰래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를 파고 매장한 결과 병이 질식한 경우에는 갑은 폭행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요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뭡니까? 개괄적 고의 사례죠. 개괄적 과실 사례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건 이제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 죽이려는 이런 고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의도하던 고의가 결과적으로 실현이 된 거다 이거죠. 이것도 개괄적 고의 사례로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개괄적 과실 사례는 처음부터 이제 살인의 고의가 없고 상해를 하다가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이때 상해치사죄 이런 게 되는 거죠. 4번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의 이말이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신뢰 보호 원칙의 적용 제한 사유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육교 같은 데가 있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육교 밑을 지나가고 있는 차량은 사람이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하지 아니라고 신뢰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린아이가 육교 밑에서 놀고 있다. 막 한 5살짜리 애가 그러면 걔는 신뢰하면 안 되겠죠. 뭔가 제한된 사유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두고요. 또 미리 뭐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을 보았다든지 이런 게 좀 예외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둬야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예비음모 실행의 착수 전 단계죠. 1번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의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 갑에게는 살인을 범할 목적 및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뿐만 아니라 그죠? 이제 실행행위 그죠? 원래 목적된 범죄에 대한 거 목적 예비죄는 이제 목적 범위죠. 그리고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한 살인의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할 수 있을 때 살인 예비죄가 성립한다. 실제 뭔가 위험성을 좀 인정할 수 있는 예비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내란 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 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 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자 뭐 이런 걸 가지고 예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음모라든지. 그 다음에
이 합의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죠? 또 내란에 관한 그 위에서 뭐 안 봤네요. 내란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을 논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어. 뭐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 공산주의 얘기 뭐 이런 거 한 거 갖고는 안 되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내란 예비 음모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란 음모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합의 뭐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중지범은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할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지 미수를 얘기하는 거죠. 내 예비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적어도 중지 미수는 실행에 착수 이후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 음모를 중지했다 하더라도 중지 미수 규정을 가져다 쓸 수는 없다. 뭐 학자들은 형의 불균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적 감면이기 때문에 이 예비 음모보다 중지 미수가 더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비 음모에도 중지 미수 규정을 준용하자라는 게 학자들의 입장인 경우가 있죠. 다수설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실행에 착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4번 정범이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 행위가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만 종범은 될 수 없다. 예비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공범, 종범의 경우도 이제 공범이니까 적어도 정범의 행위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될 때 거기에 종속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범죄가 공범 범죄잖아요. 그래서 예비의 방조 이런 건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죠. 실행에 착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각 범죄의 미수범 성립에 관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1번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자, 요거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껴안으려고 한 걸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이게 꼭 이제 폭행, 협박, 이 폭행이 꼭 상대방에게 닿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강제추행의 폭행이나 협박과 강간죄의 폭행 협박을 좀 다르게 보고 있죠. 우리 판례가 예전과 좀 다르게. 그래서 갑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라면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접근해서 껴안으려고 한 거, 요게 실행의 착수라는 거 기억을 해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성폭법 4조 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특수강간 치상죄에 미수가 성립한다 되어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특수강간도 마찬가지고 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간 요게 지금 보면 이제 기본 범죄라는 거죠. 그리고 치상, 특수강간 치상이 됐을 때 요게 이제 기본 범죄고 범죄, 그리고 이게 중앙 결과죠. 중앙 결과가 있을 때 이 기본 범죄가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기수에 이를 것, 이걸 요하지 않는다.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중앙 결과만 발생하면 발생했다. 물론 이제 기본 범죄에 대해서 실행의 착수는 인정돼야죠. 실행의 착수는 인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다 이거죠.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하고 있다.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습니다. 이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됩니다. 최근에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뭐 계속 꾸준히 나오는 판례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전원합의체에서 한번 논의를 했었고, 3번 주거로 들어가는 문에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미수다.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가 주거침입죄의 기수입니다.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형법 334조 1항의 야간 주거침입 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판례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와 달리 야간 주거침입 강도죄의 경우에는 폭행 협박 시를 실행에 착수로 본 판례도 있고 주거침입을 실행에 착수로 본 판례가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4번은 판례 입장을 묻기보다는 이렇게 뭐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도 약간 좀 치졸하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복수정답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4번 공동정범에 대한 거 기억 보시면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그죠? 암묵적인 의사 연락, 꼭 명시적인 의사 연락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비록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공모 공동정범의 이론, 공모의 의미. 그리고 니은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그렇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고 이 본질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다면 실제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공모자라고 해서 무조건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 기여가 좀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정도. 리을은 뭐 같은 말을 좀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도 공범론에 대한 거 1번 보시면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실행의 착수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에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람이 뭐 주모자 이런 게 아니라면, 주모자 같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뭐 다른 공모자들끼리 공범자들이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2번도 좀 유사하게 교사범의 공범관계의 이탈은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행위에 나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죠? 내가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의 범죄 의사를 일으켜 놨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해소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이탈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때 교사범의 명시적인 교사행위의 철회 의사 표시 및,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교사 때문에 범죄로 나간 거라는 이런 인과관계를 다 끊어버렸다 이거죠. 다 끊어버렸다면 그 후 설사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교사자는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진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부분,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철회 의사 표시,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 그리고 제거했다. 그럼 인과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3번,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을 수 있다.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뭐 상해를 교사했지만 좀 많이 두드려 패다가 혹시 죽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한 결과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4번 공범자는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 도피 상태를 이용해서 스스로 범인 도피 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경우에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되는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행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계속범의 경우에는
그죠? 계속범의 경우에는 범행 종료 전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계속범은 범행 종료 전까지 공범의 성립 가능합니다. 공범의 성립 가능하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마지막 두 줄이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든 지문이었겠죠? 그 다음에 6번 역시 공범, 간접정범 얘기 나오는데 1번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점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던 후 그 영장에 기하여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간접정범 형태로 직권남용 감금죄를 행한 것이다 이거죠. 이것도 판례 입장.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경찰만 알고 있고 수사기관만 알고 있고 그죠? 검사,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라든지 그죠? 판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속여서 했다. 그다음에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가 수표 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 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오로지 발행인에 국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뭐 자수범적 성격을 좀 갖고 있겠죠. 발행인이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허위신고에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는 없다. 그죠? 자수범 내지는 이제 진정신분범적 이런 성격을 좀 갖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 군인이나 군무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군형법 41조 군무 기피 목적 사술죄에 대해서 공범이 될 수 있죠. 형법 33조 본문에 의해서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자와 함께라면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될 수 있다는 게 33조 본문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부작위범도 공동정범 인정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가시면 이건 단답형 문제니까 결과적 가중범이 아닌 것은 했을 때 뭐 각종 중자 들어가는 많은 범죄가 있는데 이제 폭행치사상죄도 대표적이고 근데 과실치상죄는 그냥 과실범이죠. 결과적 가중범은 어때요? 기본 범죄가 있고 기본 범죄에 의한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냥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상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과실범이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 결과적 가중범이 되려면 기본 범죄, 고의 플러스 과실의 결합이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겠고. 네, 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역시 공동정범 2인 이상의 특정 범죄에 대한 범죄 의사로 공동으로 실행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우리 판례는 행위 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1번은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감금치사죄에 해당하겠으나 감금 상태 중 어느 시점에서 살해의 범위가 생기고도 그러니까 적어도 미필적 고의 같은 게 생겼다는 거죠. 피구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부작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다. 그죠? 어느 순간 이제 죽어도 할 수 없다. 가둬놓았는데 얘가 막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기 이제 제자를 유괴했던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구하거나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그죠? 상해 치사 이러면 상해만 함께 하려는 의사면 되고, 그죠? 상대방과 함께 죽이려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역시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에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라도 그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럼 이건 이탈이 안 된다면 자신이 행하지 않은 공범자들이 행한 실행행위도 모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이 이제 주모자냐 단순한 공범이냐에 따른 차이점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요. 9번 미성년자 약취죄 관해서 1번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부모가 폭행, 협박 등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트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칙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부모라 하더라도 현재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은 부모는 상대방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권이라든지 보호권을 침해해서 이 미성년자 약취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 양육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곧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게 이제 4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여성이었는데 남편이 뭐 결혼 전에 주기로 했던 돈을 안 준다든지 이래갖고 아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제 베트남으로 가버렸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폭행이나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이라든지 이런 걸 쓴 바 없다면 이걸 약취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4번 먼저 보시면 베트남 국적 여성이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자녀를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여 베트남에 함께 입국, 국외 이송한 경우에는 이는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2번과 4번을 연결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봤던 사안이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피고인이 보호 감독권자의 허락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를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라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보호권, 감호권, 부모의 보호권, 감호권도 이 약취죄의 부차적인 보호 법익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안 된다. 약취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절도죄. 1번 타인의 예금 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 통장을 반환한 경우에도 예금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죠? 예금 통장에 가진 고유의 가치를 감소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도가 되는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돌려준 거랑 좀 다르다는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야간에 카페에서 그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있던 정기적금 통장 등을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에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기수죠. 이미 이 통장 가벼운 물건이기 때문에 손에 잡아들여서 가지고 나오는 순간 이미 기수가 된 거예요. 이게 무거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물건은 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집어들면 바로 절도죄 기수가 됩니다. 3번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이때 이제 현장에 2명 이상이 가서 현장성을 가지고 있으면 합동범이 성립하고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하고 있다. 4번 절취한 친족 소유의 예금 통장을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에 자기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컴사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친족 명의의 계좌 금융기관이다. 은행 이런 데니까 이럴 때는 친족 상도례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할아버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강도죄. 1번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중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친 경우에는 강도 예비 음모죄가 성립하지 않죠. 강도죄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만 중강도에 이걸 준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중강도는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절도죠. 그래서 절도는 예비 음모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강도죄가 됐다 하더라도 예비 음모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2번 강취한 은행 예금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러니까 이미 첫째 줄에서 은행 예금 통장에 대한 강도가 됐지만 이걸 가지고 새로운 피해자인 은행이 발생하는 사기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작물의 단순한 사후 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래서 은행을 속여서 자기가 예금주인 것처럼 속여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 불가벌적 사후 행위가 아니라 따로 사기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중강도죄도 강도죄의 일종이므로 중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재물의 탄환을 한가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를 기준으로 기수 여부를 결정한다 돼 있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 뭐예요? 그죠? 절취행위 기준설이죠. 절취행위를 기준으로 기수 미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절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중강도의 기수고 절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중강도의 미수가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절취행위 기준설. 4번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 카드 등을 강취한 경우에는 카드를 강취 시에 피해자가 그 직불 카드 등의 사용 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미 틀렸죠. 이건 범인에게 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취한 직불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진 경우에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죠. 강도하고 절도 이 경우에는 의사에 반해서 이 카드 같은 게 점유를 이탈한 거고 비교할 게 이제 편취, 사기나 갈취, 공갈 이때는 따로 절도죄가 안 되죠. 여러분이 강취, 절취와 편취, 갈취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의사에 반해서 이탈한 것이냐 의사에 기해서 이탈한 것이냐를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12번은 사기죄,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1번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죠? 우리나라에선 성매매 계약 같은 건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성매매가 불법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겠는데 문제는 여기죠. 우리 판례 입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해서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를 인정했죠. 사기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재산상 이익에 그러니까 지급해야 될 돈을 이제 지급을 면했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런 사기죄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범죄가 성립 안 되는 건 아니다. 사기죄에서 좀 인정한 바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 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와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 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사기죄가 된다? 아니죠. 그래서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기죄가 되는 거죠. 부작위에 의한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돼서 사기죄가 되는 거고 근데 미리 알지 못하고 잔금을 건네주고 받은 행위를 끝마친 후에 알게 됐다면 요건 사기죄가 안 되고 우리 판례가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면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라고 볼 수는 없다. 이제 기망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좀 구별하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손해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요건 불능범으로 보고 있어요. 불능범으로. 위험성이 없습니다. 완전 무효인 판결이기 때문에. 네, 4번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컴사죄죠. 요게 대표적인 판례죠. 5만 원만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10만 원 뽑아왔다든지 하는 게 컴사죄가 된다. 그다음에 죄형법정주의 1번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죠.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는 유리한 사유잖아요. 그죠? 유리한 사유인데 이걸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조각되는 범위가 좁아지겠죠. 좁아지기 때문에 이건 불리한 유추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건 소급표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죠. 판례는 법이 아니잖아요. 판례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개인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으나 그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양벌 규정의 적용에 관한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반한다. 그래서 양벌 규정의 적용에 관한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 법적 근거 없이 처벌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둬야겠고, 그러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무조건 법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헌재가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 시한을 정하여 입법 개선을 촉구했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때는 무죄가 되는 겁니다. 무죄가 된다. 헌법 불합치던 위헌 결정이던 무죄가 되는 거다.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시면 배임죄. 1번 부동산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 등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이제 실행에 착수한 거죠. 그래서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들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자, 아직 남아있죠. 얘는 부동산 이중 매매죠.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에는 선 매수인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아야 이제 타인의 사무처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동그라미 2번. 2번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하여 국가의 손해를 강한 경우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일반 개인에게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되는데 아닙니다. 국가를 피해자로 하는 이 공무원도 당연히 업무상 배임죄 타인의 사무처리자 주체가 될 수 있어요. 2번이 틀린 지문이고, 네, 3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위로 고의로 결국 임무에 위반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배임 기수가 되는 거죠. 손해까지 가했으면 기수다. 네, 4번 갑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갑회사 소유의 동산을 점유 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담보 목적물인 동산을 병에게 매각함으로써 을은행에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약간 배임죄의 경우에는 좀 인정 범위가 좁아지고 있어요. 4번 같은 경우 뭐 이런 동산과 관련된 이런 사건에서는 그냥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다. 담보 제공 의무 같은 걸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담보 보관 의무 같은 것을 이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건 다 자기의 사무로 봅니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담보 제공 의무, 담보 보관 의무 이런 건 다 채무자의 자신의 사무고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처리할 문제지 굳이 배임죄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이제 책임과 관련해서 심신장애가 나왔죠. 1번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충동 조절 장애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 2번에 있는 충동 조절 장애, 4번에 있는 소아기호증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죠. 이 정도 돼야 이제 심신장애로 인정하는 거고, 4번 먼저 보시면 소아기호증이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에 써 있는 것처럼 원래적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거나 또는 이제 다른 것과 또 경합되거나 이래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네,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건 비판을 하도 받아서 임의적 감경입니다. 그래서 감경한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죄수 관련해서 1번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이제 사후적 경합범이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자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에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그냥 형의 선고가 된 사실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으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2번 너무 유명한 판례죠. 2번이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압박을 가한 때는 중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 요게 상상적 경합이고요. 그 다음에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는 요게 실체적 경합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네요. 실체적 경합, 상상적 경합이 거꾸로 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건 이제 구성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제 다시는 헷갈리지 않는 이런 지문이 있죠. 네, 3번 공무원이 어떤 위법 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동행사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죠. 이렇게
허위 사실, 위법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이 있을 때는 따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그 밑에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직접적으로 위법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 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죄 동행사자만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해요. 이것도 반대로 돼 있죠, 지금. 판례를 반대로 넣어놨고. 4번. 절도 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작물 보관죄가 됐겠죠? 근데, 이걸 이미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된다. 그죠? 횡령죄 되지 않습니다. 이 횡령죄가 되려면 적어도 이제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필요하죠? 근데 이걸 지금 맡긴 사람은 누구예요? 절도범이죠. 절도범과 작물범 사이에는 보호가치 있는 위탁관계라는 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다음에 공문서 부정행사죄죠. 그래서 이건 특정한 사용 용도가 좀 특정돼 있는 이런 문서의 경우를 이제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용도대로 썼거나 사용 권한 있는 자라도 용도 외로 문서를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죠. 1번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신분증에 제시를 요구받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 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그죠? 과거에는 이제 운전면허증이 신분 확인용이 아니었는데 이제 판례가 또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증이 신분 확인용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장애인 사용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 전용 구역,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한 등 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다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성립한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때는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용도대로, 그러니까 이게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은 용도대로 사용하려고 했어야 부정행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뭐예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게 아니라 이걸 가짜 위조됐거나 뭐 이런 걸 부착해 놓고 일반 주차구역에 됐기 때문에 이건 부정사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봤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갑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을 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면서 을 선박의 선박 국적 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를 함께 제출했다 하더라도 위 선박 국적 증서와 선박 검사 증서는 그 본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본래 용도대로 쓴 거죠. 이거 지금 사기 치려는 용도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같은 이 배라는 거, 이 배가 이제 정상적인 배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원래 용도대로 썼어요. 원래 용도대로 쓴 것뿐이다. 여기서 자꾸 사기랑 연관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의사인데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했을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요거 유명한 판례니까 다 아실 테고, 그 다음에 18번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배운 우리 피해자 승낙이죠.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철회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승낙을 했다가도 아니야, 이제 난 승낙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 이후의 행위를 하면 이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2번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건 객관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추정적 승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인정돼야지만 이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3번 타인 명의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더라도 사문서 위조죄는 사회적 법에 관한 죄이므로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돼 있는데 아니죠. 이거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견해나 판례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예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셋째 줄부터 볼까요? 문서 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서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막연하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하진 않는 게 보통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
그다음에 기대 가능성, 강요된 행위, 이제 책임이 조각된 사유들이죠. 그래서 1번은 이제 강요된 행위의 개념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번 강요된 행위를 통하여 강요한 자는 피강요자에 대해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므로 강요자는 간접 정범이 된다. 그렇죠? 피강요자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테니까요. 3번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신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에 진술한 경우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수도 있다 이거죠. 도저히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을 때, 그렇죠? 초법규적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기대 가능성, 여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낸 것 같고요. 4번 피고인이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뇌물을 공유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는 피고인들에게 뇌물 공유 이외의 반대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 되는데 없습니다. 볼 수 없다.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처벌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처벌받는다. 뭐 단순히 그냥 위법한 상급자의 명령에 난 따를 수밖에 없다? 아니죠. 위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어요.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20번, 그러니까 20번, 21번, 22번을 봤을 때 이제 아마 수험생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이제 형벌론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집행유예 선고유예 관련해서 20번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죠? 2년이라고 딱 돼 있죠. 이거는 2년. 집행유예는 이제 판결로 이제 기간을 정하겠지만 3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는 집행유예는 이제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을 잃는다. 실효되겠죠? 이런 것들은 실효가 될 테고 그 다음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서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한답니다. 선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완전히 틀렸죠. 선고한다. 필요적이죠. 이거는 이제 필요적 실효 사유니까. 그러니까 조문을 좀 이것저것 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뭐 형벌 쪽은 뭐 대충 보고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걱정이 좀 되네요. 그 다음에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 돈을 먼저 내야 되는 거고요. 가석방 기간 중에 과실치사죄로 2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자, 틀렸죠? 과실로 안 돼. 고의범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지만 효력이 상실됩니다. 과실범이라 안 되는 거고. 3번도 뭐 4번 다 조문이죠. 형기에 산입된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해주고 그 다음에 형 집행 중 가석방된 후 형 집행 종료일자 전에 다시 범행했다면 형법 35조 소정의 형 집행 종료 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누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거죠.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범한 범죄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22번 이제 벌금에 대한 걸 묻고 있네요. 1번 벌금과 과료는 둘 다 이제 재산형이죠. 둘 다 공통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5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으로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노역장 유치가 벌금의 경우 1일에서 3년으로 돼 있어요. 1일에서 3년. 그다음에 3번 이제 황제 노역 관련된 게 나왔죠. 선고하는 벌금이 5억에서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가 아니라 그죠? 500일이죠. 500일. 그래서 1억에서 5억 미만일 때가 300일 이상입니다. 1억에서 5억 미만일 때. 그리고 50억 원 이상이면 이제 1000일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좀 조심해야겠죠. 알아둬야겠고. 그 다음에 23번 유기죄에서 형법 271조 3항의 중유기죄는 유기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중유기죄 같은 경우에, 그죠? 추상적 위험범의 성격을 갖고 있죠? 위험을 꼭 발생하게 할 필요 없어요.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유기죄 계약상 의무는 계약에 귀한 주된 부조 의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의 생명 신체의 주의와 배를 한다는 부수 의무로서 민사적 부조 의무 또는 보호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주점에서 손님이 와서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안 가고 술만 마시고 있고 혼자 막 밤에 추운데 막 집에 안 가고 계속 그 가게에 있을 때 그럼 최소한 집으로 돌려보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부수적 주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제 살인이 될 수도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같은 게 될 수도 있다. 유기치사,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유기죄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유기 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맨 마지막에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인자로 국한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사실혼 관계 이것도 좀 인정해주고 있죠. 부부 사이를 조금 넓게 봐주면서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는 대부분 다 법률론으로 제한되는데 유기죄 판례의 경우에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도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넘겨보시면 이제 위증죄가 나와 있죠. 1번 위증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답니다. 필요적이죠. 필요적 감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도 조문 문제였네요. 그다음에 2번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수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그 진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 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근데 어떤 내용이라도 위증죄다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번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수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하였다면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체로 보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띄어서 위증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위증으로 나간 경우의 문제죠. 그래서 근데 어차피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위증을 했을 거다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이제 증언 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발생한 게 아니니까 위증죄가 성립하겠죠. 그 반대로. 네, 작물죄 1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건네받은 경우는 작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죠? 이건 뭐 기껏해야 작물 보관죄 정도밖에 안 되겠죠. 취득은 자신의 이제 처분권을 얻는 것을 취득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다음에 2번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로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작물성은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비록 그 부분을 따로 처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이 사람이 행한 게 아니었다면 재산죄가 될 수 있었으니까 이거 이제 작물성은 인정한다는 얘기죠. 네, 3번 작물죄에서 본법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의 자동차 리스 같은 건 외국 민법 이런 게 적용되겠죠. 근데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본범의 행위가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협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 영득된 재물은 작물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범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외국에서 국외에서 범죄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뭐 횡령이 됐다든지 뭐 절도가 돼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그 이제 작물성 이런 걸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4번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본범이 강도를 하는데 위 차량을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해준 경우는 강도 예비죄 플러스 작물 운반죄도 성립하면서 이게 이제 상상적 경합입니다.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그렇죠? 여기까지 25문제 다 풀어봤네요. 다음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조금 이제 판례를 좀 꼼꼼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7급 쪽을 보겠습니다.